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일본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세키가하라 전투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리지 않은 것 같아서, 세키가하라 전투, 1600년에 일어난 전투고요. 아마 일본 사람들에게 그 일본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세키가하라 전투를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뭐 중요한 전투라고 그러면 뭐 살수대첩이나 뭐 한산대첩처럼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물리친 것이 가장 크지만 일본은 이제 섬나라라서 외부에서 적이 침입한 적이 뭐 몽골 침공 한 번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본의 전투는 되게 내부에서 이제 사무라이들끼리 패를 나눠서 싸우는 건데 세키가하라 전투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그 전국의 사무라이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이 대개는 지역마다 사무라이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 막 몇십 개의 패로 나눠서 싸우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직후에 일본 전토의 사무라이들이 동군과 서군이라고 해서 동쪽 서쪽으로 두 군대로 나눠서 싸운 일본에서는 정말 그 상당히 드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왜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나? 뭐 답은 선조가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선을 침입한 왜군, 임진왜란 때 왜군이 뭐 이렇게 막 1군, 2군 그래갖고 여러 군대로 나뉘어서 이제 침입을 했는데 그 선봉장인 1군이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고 2군이 가토 키요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대가 가장 먼저 그 부산에 상륙을 했고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제 그 쭉 서쪽으로 올라와서 당시에 한양, 서울을 함락시키고 저기 평양까지 가는 그런 부대였고 카토 키오마사는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함흥 이런 저기 강원도, 함경도 이쪽으로 올라간 부대였죠. 근데 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가 조선의 은밀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카토 기요마사가 지금 조선에 싸우다가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불러서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몇 월 며칠 날. 그래서 걔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오는데 뭐 부대를 이끌지도 않고 혼자 오니까 너희가 수군이 조선 수군이 강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기다렸다가 카토 키요마사를 거기서 죽이면 될 거다라고 정보를 줍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사람이 준 정보를 믿고 우리가 부대를 동원해서 갔다가 걔네가 이걸 거짓말이고 거기 많은 일본의 전함들이 숨어 있다 우리를 치면 우리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본군이 일본군을 모함하는 정보를 믿고 나는 부대를 동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가토 키요마사가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 수군 출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뭐 말이 되죠. 왜냐하면 적진 깊이 뭐 거북선이고 뭐고 몰고 가서 거기서 가토 키요마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고 이게 함정이라고 그러면 조선 수군이 몰살당하잖아요. 사실은 이순신 쫓겨난 다음에 원균 장군이 그러다가 몰살당하는 거죠. 그런데 선조가 아주 화를 냅니다. 가토 키요마사를 죽일 기회인데 네가 왜 내 말을 무시하고 출동을 안 했냐. 바로 이래서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어, 선조가 그냥 아주 무식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당시 일본군은 물론 조선군 명나라 군에게도
일본의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와와 카토 키요마사가 사이가 나쁘다. 같은 일본군이면서 서로 죽이려고 든다. 라는 거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사실이 또한 그랬다고 합니다. 요것이 이제 스키가하라 전투라는 임진왜란 끝나고 불과 2년 후에 벌어지는 전투에 이 전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일본을 통일합니다. 일본이 100년 이상 여러 나라로 나눠 싸우는데 이걸 통일하고요. 불과 2년 후에 조선을 침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1592년에.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미 그때 5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 93년 50대 거의 후반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까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애가 없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나오지만 본처한테 애를 얻지 못했는데 젊은 첩을 들여서 둘째 부인을 들여서 애를 낳는데 58세에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98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지 8년 만에 사망을 했는데 그 자리를 이어받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히데요리거든요. 히데요리는 그때 당시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몇백 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어린 왕이 세워지면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패한 수백 명의 그 지역 장군들이 있는데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8년 만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히데요시에게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뒤를 이어받은 히데요리 후계자가 5살이니 이게 가만히 저기 정권이 안정될 리가 없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이거를 짐작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이고요. 여기 보라색 부분이 토쿠가와 이에야스,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을 멸망시키는 토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모리, 저 동쪽에 우에스기가 있는데 우에스기라는 장군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아주 친했기 때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부러 우에스기를 같이 도쿠가와 뒤편에 배치해서 만약에 내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반란을 일으키면 우에스기와 내 아들이 양쪽에서 도쿠가와를 죽이면 된다라는 이런 그 계획을 세워놓고 죽은 셈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니시 유키나와와 카토 키요마사가 그냥 사이가 어떤 조직에 있으면 경쟁하고 대립하는 내부 그런 반감, 내부 파벌이 생기긴 마련이지만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문신파와 무신파의 그 적대감은 정말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코니시 유키나와 카토 키요마사가 있지만 특히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문신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끄는 문신파, 그 다음에 후쿠시마 마사누리, 카토 키요마사가 이끄는 무신파. 말 그대로 문신파는 그 원래부터 싸움을 하는 장수가 아니라 문관들이고요. 무신파는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문신파의 대부분이 오미라고 하는 지금 교토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고 무신파는 오와리라고 하는 지금 나고야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오와리 지역 출신입니다.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오와리 바로 옆에 있는 미노라는 지방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의 나고야가 이제 지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경과 그 오사카 중간에 있는 대도시인데요. 이 나고야 지역의 무장들이 힘이 세져서 일본 전국을 통일하는 것이 이제 전국시대의 말이고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은 명장들이 다 이 나고야 지역 출신입니다. 근데 이 나고야에서 그러니까 교토가 수도죠. 당시에 천황이 살던. 교토로 가기 위해서는 교토의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나고야가 동쪽이니까 오와리라고 하는 이 나고야 지역이. 그런데 이 교토의 바로 동쪽에 위치한 오미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이 오미가 상당히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결국 오랜 기간 싸워서 오와리 사람들이 오미를 굴복시키고 오미를 굴복시켜서 교토를 차지함으로써 당시 일본 통일에 아주 큰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와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미라는 나라는 우리의 적이었고 우리가 멸망시켰다. 얘네는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 전체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게 보나마나 이게 무신들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세금도 걷어야 되고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오와리 지역은 촌구석이에요. 사람들이 싸움은 잘하는데 촌구석이라서 교양도 없고 뭐 후쿠시마 마사노리 같은 사람은 글도 못 읽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글도 못 읽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전투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교토의 바로 옆에 있는 오미 사람들이 이 글을 잘 쓰고 행정을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문신파 오미 사람들의 글을 문신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신을 써서 경제나 이런 인사 문제를 다 다루다 보면 이 무신이 문신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있고 경제권이 있으니까 돈 안 주고 승진 안 시켜주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신파인 오와리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오미 사람들을 무찔렀는데 왜 쟤네가 우리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반감을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싸움을 잘하는 무신파죠. 반면에 문신파는 쟤네들은 진짜 너무 무식해서 글도 못 읽는 애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글도 못 읽는 애들이 그냥 자존심만 세갖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오미 쪽의 오미 지역의 문신파들은 이제 그게 불만이고 그래서 이 대립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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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셌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하나 좀 재밌는 약간 격까지 길어지긴 하지만 한 거는 이 문신파가 이제 결국 서군이 되고 무신파가 동군이 돼서 싸우는데요. 이 서군의 대부분이 어떤 세력이었냐면 우연이 아닐 것 같은데 임진왜란 때 행주 대첩에서 권율 장군한테 패한 사람들이 이 서군입니다. 서군의 대장인 이시다 미츠나리, 우키다 히데이에, 고니시 유키나가, 나가, 코바야카와 뭐 이런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행주 대첩에 패한 건 아니고요. 명나라 이호송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그래서 일본군이 평양성을 잃게 되죠. 평양까지 진출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호송이 내가 이제 한양도 탈환할 거다라고 내려오다가 벽제관님은 지금 이제 고양시 쪽인 것 같은데 개성 고양시 고사인 것 같은데 벽제관에 숨어 있다가 이 이호송의 명나라 대군을 완전히 섬멸시킨 사람들이 이 서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고 무술이 뛰어난 이 사람도 문신파지만 당연히 군대도 강하고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벽제관에서 이호성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명나라 군대도 물리쳤는데 행주산성찜이야라고 돌아왔다가 권율 장군에게 패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저기 된 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부터 뭔가 코니시 유키나와 쪽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양성, 평양성에서 싸웠고 가토 키요마사는 또 반면에 저 동쪽에서 싸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동군 서군이 싸운 게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5살짜리 아들을 놓고 죽었으니까 불과 2년 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5살짜리 아들,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서 7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 어린 아들을 물리치고 일본을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반란을 이제 일으키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대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편이었던 우에스기 씨가 그 도쿠가와를 오른쪽에서 치기 시작하고 도쿠가와가 일단 우에스기랑 대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이제 요걸 짜고 있던 이시다 미스나리 문신파 지금부터 서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스가 동군이고요. 동쪽에 있어서 이시다 미스나리 같은 문신파가 서군입니다. 서군이 도쿠가와를 양쪽에서 치는데 도쿠가와가 이걸 예상하고 있다가 재빨리 우에스기 쪽으로 가던 군대를 돌려서 근데 우에스기가 도쿠가와도 여기를 좀 이렇게 대비했기 때문에 막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서쪽으로 달려가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바로 스키가하라 전투입니다. 그래서 도쿠가와를 따르는 동쪽의 무사들하고 그 이시다 미스나에 따른 서쪽의 무사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히데요리를 따르는 서쪽의 무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딱 하루 전투를 합니다. 정확히는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쯤 지나서 끝나는 요게 세키가하라라는 지역에서 지금도 가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그 전투의 지도인데요. 이 빨간색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고 요 파란색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쪽을 지지하는 서군입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요 동군의 앞쪽에 있는 그 장수들이 그 무신파라는 거죠. 즉 토요토미 가문의 장군들이지만 이 문신파들의 명령을 받아서 자존심이 상한 토요토미 히야의 무신파 장군들이 전부 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을 얻을 수 없을 텐데 도쿠가와가 이걸 또 교묘하게 이간질해서 그 토요토미 가문이 똘똘 뭉쳤으면 뭐 상대도 안 되는 도쿠가와가 토요토미 가문의 절반인 오와리 시골 지방 출신의 무신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 계곡 안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군대를 몰고 들어갔고요. 원래는 요 산 위에 이렇게 표위하듯이 서군이 문신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또 이 골짜기 뒤쪽에는 문신파 서군의 군대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군은 왼쪽에서 산 위에서 아래로 쳐들어가는 유리한 입장에 있고 도쿠가와는 계곡에 꼼짝없이 포위되고 또 뒤쪽 산에서는 또 다른 서군이 와서 이 전투도만 보면 그 어떤 군사 전문가도 이거는 파란색 서군이 이겼다. 그럼 보나 마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지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빨간색 동군이 이기고 서군이 패배합니다. 그 이유 또한 서군이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무신파가 배반한 거에 이어서 문신파 안에도 배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서군이 이렇게 높은 지형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이 완전히 유리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요 지도를 보면요. 여기 주황색의 이시다라고 쓴 쪽이 정말로 서군 중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이게 보면은 도쿠가와는 이 파란색이고요. 요 주황색, 보라색, 초록색 이 세 군데가 서군입니다. 뭐 이 세 서군의 세 가지 서군이 동시에 쳐들어가면 도쿠가와는 뭐 100% 지는 경기였는데요. 문제는 이 서군 중에 실제로 전투를 한 사람은 요 이시다의 오렌지색밖에 없어요. 이 오렌지색 사람들하고 이 파란색 사람들이 계속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점심 때까지 싸웠고요. 요 초록색하고 보라색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무슨 관중석에서 야구 경기 하듯이 하루 종일 구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나면 전심전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라서 저희가 잘 보지만 사실은 뭐 두 사람이 뭐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싸운다든지 두 사람이 사장이 되기 위해서 뭐 싸운다든지 할 때 정말로 두 패로 나눠서 열심히 싸우는 경우보다는 그 두 사람의 아주 측근들만 싸우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사장 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쪽 가서 그래 내가 너 돕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양다리 걸치고 뭐 사실 내가 왜 싸우냐 싸우면 피 흘리고 힘든데 이기는 놈 편 들어주면 되니까 구경하다가 한 놈이 이기면 그쪽으로 가자 라고 방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새끼가라 전투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 사무라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뭐 충성심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고요. 이 모리라고 하는 초록색 집단하고 코바야카와라고 하는 요 보라색 집단이 하루 종일 그 보고 있다가 사실은 이 오렌지색 군대가 좀 작지만 지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시다 쪽하고 도쿠가와 쪽하고 오렌지색하고 파란색이 하루 종일 싸워도 결판이 안 나고 있었는데 모리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고요. 코바야카와가 오렌지색 편을 들까 파란색 편을 들까 하다 파란색 편을 들어서 갑자기 오렌지색 쪽으로 쳐들어가면서 새끼가라 전투가 끝납니다. 한편 이때 도쿠가와는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모리하고 코바야카와 함께 계속 전투 중에 아침부터 전투를 하는데 도쿠가와는 전투를 하기보다는 계속 편지를 썼다고. 그래서 모리한테 야 네가 우리 편을 들어주면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이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는데 이렇게 큰 땅을 주겠다. 코바야카와한테 너 내 편을 들어서 네가 여기 오렌지색 이시다 쪽을 쳐들어가 주면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지기와 땅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이 주요해서 서군의 두 장수들이 동군을 쳐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서군을 배신해서 새끼가라 전투가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 이시다 미스나리의 오렌지색 쪽도 계속 두 사람을 설득을 하지만 설득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끼가라 전투는 코바야카와 히데아키라는 그 중간에 껴있던 서군의 장수가 토쿠가와 편을 들 건가 아니면 원래 자기가 속한 서군의 편을 들 건가 고민을 하다가 토쿠가와 편을 들어서 서군을 배신함으로써 종결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때 코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나이가 18세,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나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3 나이의 학생에 의해서 일본의 운명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코바야카와 히데아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더 재미있으실 텐데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늙어서 58세에 아들을 갖게 된 이유는 원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비천한 계급의 무사였을 때 원래부터 있던 와이프의 이름이 네네라고 합니다. 네네는 정말 현명하고 사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한 거는 네네의 공이 크다라고 할 정도로 그 토요토미 밑에 사병들을 먹이고 엄마처럼 보살펴주고 그래서 사병들이 네네를 너무 따랐고 이 네네가 만약에 그 왕자를 낳았다면 토요토미 가문이 일본을 계속 지배했을 거였습니다. 근데 이 네네가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을 30년을 하고도 자식을 못 낳았고요. 그런데 이 토요토미가 후처로 두 번째 부인으로 얻은 차차라는 젊은 여자가 토요토미보다 뭐 한 거의 30살 젊습니다. 20, 30세 젊은데 이 차차가 아들을 낳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차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시골 구석 오아리 사람이 아니라 그 문신파에 세련되고 글을 많이 하는 지식이 있는 오미 지역의 여성입니다. 오미 지역에 멸망한 그 성주의 딸이죠. 토요토미는 아마도 뭐 늙고 무식한 내 아내 내내는 정말 공이 크고 정이 들었지만 이제 뭐 나도 50대고 내내도 50대고 여기에 비해서 이거 20대에 더군다나 교양 있는 오미 지역의
정말 귀족 같은 토요토미가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미천한 집안 출신인데 이렇게 막 성주의 딸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 야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그 문지기가 공주님 보면 느끼는 그런 건데 문제는 이 문지기가 이제 왕이 돼 버리니까 얘가 이제 그런 차차와 같은 여자를 원해서 근데 또 이 차차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차의 아들이 토요토미 히데요리 5살짜리가 된 거고 문제는 이 내내가 차차를 당연히 싫어했겠죠. 예, 왜냐면 아니 자기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랑 힘을 합해서 일본을 다 통일해서 일본을 차지했는데 자기한테 패배한 오미 지역의 어떤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더니 일본을 차지해버린 거죠. 그나마 자기 남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이제 차차 세상이 열린 거고 자기는 야 내가 이러려고 일본을 이렇게 남편이랑 통일했나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이 내내가 자기의 뭐 자기가 자식은 없지만 자식처럼 키운 그 무신파 가토 키요마사 후쿠시마 마사노리 같은 무신파 무식한 그 오와리 출신의 장수들을 살살 꿰셔서 야 뭐 꼭 차차 애를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코바야카와 히데아키는 원래 네네의 조카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의 오빠의 아들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친척이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처갓집 조카 중에 똑똑한 애를 이제 넓은 영지를 준 건데 그래서 이제 네가 이 토요토미 가문을 좀 잘 키워라 했는데 우연히 이 이게 큰 와이프의 본처의 조카였는데 본처가 이 두 번째 부인하고 사이가 당연히 나쁘니까 이 본처의 조카도 내가 토요토미 가문의 저거지만 그리고 뭐 나는 특별히 무슨 이런 문신파 무신파가 아니지만 우리 저기 내가 여기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고모님 내내 덕분인데 내내가 저 차차를 저렇게 미워하고 차차 자식을 미워하는데 강설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리가 좋고 그런 장군이었고 뭐 물론 임진왜란 리키고 나쁜 사람인 걸 차치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데 그 내부의 분열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있을 동안은 다 이제 파벌이 있어도 차마 이걸 싸움을 공개적으로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벌써 조선의 선조도 카토 키요마사하고 저기 고니시 유키나와가 사이가 나쁘대더라라는 것까지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걸 알았음에도 이거를 해결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사이가 나쁘다. 이것도 알고 오와리 지역 무신파하고 오미 지역 문신파가 사이가 나쁘다. 다 알았음에도 이걸 그대로 남겨놓고 죽었고 영리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요런 토요토미 가문의 그 네 분, 이 분열을 이용해서 차지한 거죠. 그래서 코바야카와가 그 계속 망설입니다. 사실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근데 이시다 그 서군에서는 계속 설득하는데 토요토미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설득해도 코바야카와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감언이슬로 막 이제 땅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하다 갑자기 군대에게 조총을 코바야카에 써라 그럽니다. 이것도 상당한 심리전인데요. 코바야카와가 갑자기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한테 총을 쏘니까 오히려 겁을 먹고 도쿠가와에 쳐들어가지 않고 반대쪽인 서군에 쳐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고등학생 나이에 젊은이가 할 법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말 참 착한 사람은 아닌 게 자기 편을 들어주면 자기가 커다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서군의 장수들을 막상 이 새끼 가나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다 벌을 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다 토지를 몰수하고 영주의 지위에서 떨어뜨리고 죽이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서쪽 이제 서군인데 서쪽에서 아주 서쪽 바닷가에 가까운 모리, 시마즈, 조소카베 이런 사람들은 차마 다 죽이지를 못하고요. 영토를 대폭 줄입니다. 원래 영토의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영토를 줄이고 모리하고 시마즈는 조소카베는 죽이고 그다음에 조소카베 부하들은 살려주는데 그 이유는 도쿠와 이에야스도 지금 세키가라에서 전투에서 이겨서 일본을 차지했지만 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다시 원정을 해서 이들을 다 쳐부수기에는 힘은 모자르고 또 그래도 내가 영토를 더 준다고까지 했는데 영토를 뺏었지만 죽이지는 참아 못해서 이렇게 살려두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도쿠와 이에야스 집안이 200 몇 년을 통치하다가 결국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이때 도쿠가와한테 속아서 도쿠가와 편을 들었던 서군이었는데 도쿠가와가 나중에 뒤통수를 쳐서 영토를 쥐어버렸던 모리시마즈 초소카베의 후손들이 250년대 도쿠가와의 후손을 몰아내고 일본을 차지하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모리의 집안의 부하 출신인 거죠. 그 다음에 사이코 그럼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또 아실지 모르는데 거긴 조소카베의 그 부하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이 원한이 있었던 거죠. 200 몇 년 동안 그 우리가 서군을 배신하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영토를 더 준다고 그러더니 뒤통수를 쳐서 오히려 영토를 뺏고 줄이고 한 저 도쿠가 놈이라고 200 몇 년 동안 그 반감이 존재했던 이 서쪽 제일 끝에 있어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이 세 집안의 후손들이 250년 후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선조의 복수를 한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슈는 모리 기술을 썼네요. 하지만 시마즈, 사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조소카베 저거는 사카모토 료마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 교훈은 전쟁에 이겨서 적군을 살려줘봐야 그 사람은 200년 후에도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200년 후에 나도 복수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전초와 후초, 네네와 차차, 그 다음에 이 오와리 지역의 무신파와 오미 지역의 문신파, 그 다음에 이 지역적으로 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에서 도쿠가와를 멸망시키는 등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지역 감정 같은 것들이 실제한다. 라는 그런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정말 지도자는 이 조직이 커지면 꼭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책임이 크다. 도쿠가 이에야스는 어떻게 했나요? 도쿠가 이에야스는 거의 다 반대파를 여기 셋을 남겨놓긴 했지만 진짜 이 셋만 남겨놓고 거의 다 죽여서 사실은 200 몇 년의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그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도 거의 한 15년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반대파 남은 잔당들 서군에 남은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다 누명을 씌워서 죽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반대했던 사람을 또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교훈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꼽히는 세키가하라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